어릴 적 내가 살던 동네는 심하게 낙후되었던 만큼 떠도는 괴담들이 여럿 있는데 그 괴담들 중 머리를 내미는 여자라는 괴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릴 적 내가 살던 동네에는 높은 언덕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가 있었다. 이 고등학교는 후문과 정문 그리고 쪽문으로 총 3개의 문이 존재한다. 쪽문의 경우 등교 시간에는 굳게 닫혀 있지만 하교 시간에는 활짝 열어놓는다. 쪽문으로의 길은 현재 깔끔한 포장길과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며 위험해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과거 재개발이 되기 전 쪽문은 비어있는 집과 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위험한 비포장길, 또 심지어 낡은 폐가까지 있는 곳으로 밝은 대낮에도 정말 무섭고 음침해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하교 시간 쪽문의 길은 일진 아이들의 흡연 장소이자 탈선구역이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도 유일하게 피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곳은 4층짜리 빌라와 연립주택이 붙은 작은 골목길이다. 그 골목길은 학생들이 자주 애용하는 흡연 장소였지만 어느새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바로 이 골목길에서 빌라 3층에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어떤 여자가 골목길에 있는 학생들을 쳐다본다는 소름 끼치는 소문이었다. 그 창문은 화장실 창문 같은 작은 창문으로 사람 얼굴만 간신히 내밀 수 있는 창문인데 어느 날부터 어떤 한 여자가 그 창문을 통해 골목길의 학생들을 계속 쳐다봤다는 것이다. 그 여자는 머리는 단발머리에 떡이 잔뜩 져서 윤기가 나고 나이는 18살쯤 되어 보이는 앳돼 보이는 여자로 왠지 서글픈 눈빛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 그녀를 발견했을 때 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계속 창문을 통해 쳐다보니까 담배를 피던 녀석들은 뭔가 짜증났는지 욕을 내뱉거나 꺼지라는 등 거친 말투로 그녀에게 욕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계속 고개를 내밀어 그들을 쳐다보며 학생들이 볼 일을 마치고 사라지면 다시 창문을 닫고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창문을 통해 자꾸 쳐다보니까 학생들도 어느 순간부터 오기가 생겼는지 어느 한날은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그녀가 고개를 내밀기만을 한참을 기다렸다가 얼굴을 내밀 때 욕설을 퍼부으며 돌을 던지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서글픈 눈빛을 한 채 학생들을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학생들은 너무 당황했다. 또 한편으로는 무서워서 그 골목을 떠났고 한동안 그 골목은 찾지 않았다. 그러다 이 학생들은 무언가 알아차렸다. 그 4층 건물의 빌라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학생들이 소리치고 담배를 그렇게 펴대는데도 그녀 말고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담배 냄새는 바람이나 나가는 길을 통해 빠질 수 있지만 그렇게 고래고래 욕하고 소리치는데 골목길 창문을 통해서는 어느 한 사람도 나와보는 사람 없었고 쳐다보는 사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빌라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빌라의 출입문 쪽으로 나가면 종종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고 정면 창가에서는 각 층마다 사람이 사는 흔적이 있었는데 작은 화분들 혹은 빨랫감들이 그 증거였다. 분명 사람들이 사는 것은 확실했다.
하지만 골목길에 있는 화장실 창문들은 3층 창문의 그늘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고 그 창문을 통해서 학생들을 혼내거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으며 심지어 빌라 출입문으로 나와서는 그쪽 골목길로 들어오는 사람조차 없었다. 아주 가끔 빌라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학생들이 버렸던 담배꽁초나 쓰레기 따위들을 종종 치울 뿐이었다. 처음에 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 빌라에서 살고 있던 학생이 그 해당 학교로 입학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더 미궁으로 빠지게 된다. 그 학생이 해당 고등학교로 입학하면서 여러 학생들은 그에게 3층 여자에 대해 물어보았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고 왜 그런 것인지 말이다. 헌데 돌아온 학생의 대답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대답이었다. 그 학생은 자신이 바로 3층에 산다는 것. 그의 가족은 엄마와 아빠 또 남동생 뿐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은 골목길로 가본 적이 없어 골목길에 대한 것은 잘 모르지만 최소 그 빌라에 3년간 살면서 젊은 여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자기 집에서 외부로 이어진 화장실 창문이나 작은 창문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창문은 딱 두 곳, 안방 창문과 베란다 창문이 전부이며 화장실 창문의 경우는 내부와 이어져 아파트 내부 계단 쪽에 있다는 것이다. 즉, 집안 내부로 이어진 골목길 쪽 창문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골목길 창문은 실제 존재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막혀 있다고 했다. 빌라의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쪽이 화장실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화장실은 공사가 중간쯤 되었을 때 위치가 바뀌어서 현관 옆으로 옮겨졌으며 그 골목길 창문 쪽 내부를 콘크리트 따위로 대충 땜빵하고는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모든 가구에서 창문이 필요 없는 쪽방이나 창고로 사용한다고 했다. 다만 골목길 쪽의 외부에서는 부실공사 덕인지는 몰라도 과거 공사 중간에 만들어진 창문은 그대로 유지되어 겉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창문처럼 그대로 존재했던 것이다. 물론 이 빌라가 지어진 지는 10년이 넘은 과거이고 이사 온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알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로 확실해진 것은 내부에서 그 골목길 쪽 창문을 통해 외부를 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이 구조는 3층뿐만 아니라 모든 층의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본 여자는 그 창문에 달려있는 머리였거나 귀신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날 뒤로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그 골목길은 절대 가지 않았으며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까지 소문은 퍼져갔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동네 주민으로부터 충격적인 과거의 사실이 밝혀졌다. 그 빌라가 지어진 지 오래되기도 했고 집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한 주변 집주인들이 재빨리 잠재운 이야기가 이제서야 밝혀진 것이다. 해당 빌라가 한창 공사 중일 당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동네는 음침하고 어두워서 꼴통스러운 아이들의 놀이터였고 공사 중인 건물은 그들에게 탈선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어두운 저녁 공사 중인 건물로 들어와서는 술판을 벌리거나 깽판을 쳐놓곤 했었다. 그러다 술에 취한 어떤 한 여학생이 그 3층 창문에서 머리를 빼꼼 내밀고 놀다가 4층에서 떨어진 공사 잔해에 맞고는
그 자리에서 머리만 고꾸라진 채 즉사했다는 것. 그 당시 동네 주민들은 신식 빌라가 들어온다는 기대와 함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값도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집값이 떨어질까 이 소문이 퍼지길 원하지 않았다. 또한 이 소문이 퍼지면 건물주와 건설업자들도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재빨리 배상을 하며 소문을 잠재웠고, 원흉인 그 작은 창문 쪽은 모두 막아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외부 쪽 창문은 그대로 유지했는데, 그것은 빌라 근처에 사는 어느 무당의 제안이었다. 그 무당의 말로는 외부 창문까지 막아버린다면 죽어버린 여자의 영혼은 창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빌라에 이사온 사람들에게는 여러 악재가 겹칠 것이라는 것. 무당의 제안을 승낙한 건설 관계자는 그 제안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고, 결국 외부 창문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막혀있는 괴이한 모습의 빌라가 완공된 것이다. 물론 3층을 제외한 모든 층도 막아버렸고 창문만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하지만 이 행위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 것인가? 그 여자의 영혼은 안쪽으로도 그리고 창문 밖으로도 나가지 못한 채 창문 틈에 갇혀 성불하지 못했고, 죽기 전의 나이와 비슷한 학생들에게만 여자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자신의 부주의로 죽음을 초래하긴 했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학창시절 자신의 인생을 펼치기도 전 죽음을 겪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학생들을 보며 억울함, 또 그리움 등 여러 복잡한 감정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더 잘 보였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치운 동네 주민들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일이 있고 동네 주민들은 그녀의 성부를 위해 추도제와 굿, 그리고 여러 공양 등을 행하였고, 실제 그들의 기도와 추도가 도움이 되었는지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내밀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는 모두 재개발돼서 고등학교 쪽문의 길은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뀌었으며, 해당 빌라 또한 재개발되어 깔끔한 원룸 건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골목길에 대한 괴담은 더 이상 커지거나 추가되지 않았다. 시큼한 국물 한 술에 잃었던 기억이 조금 돌아왔다. 얼마 전 난 병원에서 깨어났다.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은 우스꽝스러운 꼴로 깨어났는데, 누군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강타 당했다는 것이었다.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나를 친구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했다.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날 있었던 일과 더불어 일부의 기억을 잃어버렸다. 경찰에서는 흉기로 사용된 둔기는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 사건 당일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모습을 감추었고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 역시 사고 후유증으로 룸메이트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고 나와 어떤 사이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아무리 했어도 기억나지 않았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였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 기억의 일부가 조금 돌아왔다. 날 향해서 무참히 둔기를 휘두른 놈의 모습이 또렷이 떠올랐다. 광기에 휩싸여 내게 둔기를 휘두르던 그놈. 그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억이 돌아온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둔기를 휘두른 녀석이 내 친구고 오늘 저녁 식사에 날 초대했다. 그리고 지금 난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표정이 왜 그래? 맛이 없어? 좀 오래된 재료를 써서 상했나? 녀석은 그렇게 말하고는 매운탕의 국물을 한술 떴다. 피키 없는 입술을 두어 번 쩝쩝거리더니 다시금 날 바라본다. 매운탕의 국물이 녀석의 거뭇거뭇한 턱수염을 타고 흐른다. 짐승 같았다. 맛에는 이상 없는데? 녀석은 입맛을 다시며 붉은 혓바닥으로 이빨을 훔치는데 소름이 돋았다. 내가 알던 친구의 모습이 아닌 광기에 휩싸여 둔기를 휘두른 녀석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아니야, 맛있어. 젓가락을 더듬거리며 반찬을 헤집었다. 김치, 계란찜, 멸치볶음. 자취방에서 해먹는 것 치고는 화려하다. 난 자잘한 멸치를 집어 입에 털어넣었다. 최대한 기억을 찾기 전처럼 행동하려 노력했다. 멸치를 잘근잘근 씹었다. 입 안에 짭조름한 향이 퍼진다. 기억은 잃었어도 미각은 돌아왔나 보네. 혹시 기억도 돌아온 거 아니야? 목구멍이 근질거리더니 이내 기침을 쏟아냈다. 뭐? 야, 뭘 놀라고 그래? 사례가 들어 기침이 나왔다. 기침을 하는 순간에도 녀석의 눈치를 봤다. 지금 나를 떠보는 건가? 그날 기억이 내게도 남아있는지 묻는 건가? 아직 기억의 일부라서 확신할 순 없지만 녀석은 둔기로 내 머리를 강타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난 모른 척을 하며 휴지로 입을 닦으며 말했다. 아직은 기억나는 게 없어. 그래? 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녀석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과 아무렇지 않은 말 한마디에도 움찔거려왔다. 머리가 복잡하다. 우선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좀 더 알아봐야 되나? 사실 기억을 잃기 전까지만 해도 룸메이트가 날 둔기로 강타했을 거라 생각했다. 그 사건 이후 모습을 감췄으니까. 왜 이렇게 못 먹어? 야, 이것 좀 더 먹어. 녀석이 내 그릇을 들고 직접 매운탕의 국물을 퍼다. 시뻘건 국물을 국자로 파내는 그의 모습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아니야, 조금만 줘. 나 입맛이 없어서. 왜? 많이 먹지.
근데 말이야. 응? 왜? 녀석이 그릇을 내 앞에 둔다. 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친구들이 나를 응급실에 데려다 준 거 말고 그날 있었던 일.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거나 아니면 룸메이트는 그날 어땠는지.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진다. 점점 작아진 목소리 끝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모르는 척하며 넌지시 물었다. 녀석이 왜 그랬는지, 왜 숨기는지 알고 싶었다. 녀석은 국물이 묻은 손가락을 쭉 빨아든다. 룸메이트는 네가 더 잘 알지. 그래서 네가 기억을 빨리 찾아야 하는 거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줘?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기억을 조금 되찾고 나서부터 방 안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진다. 이미 친구와 우정을 다지기 위한 단촐한 저녁 식사는 없다. 녀석이 내게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거짓일 수도 진실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들어보기로 했다. 말해줘. 녀석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누가 네 머리를 둔기로 내려쳤는지는 몰라. 그건 정말 몰라. 순간 머릿속에 둔기를 휘두른 놈이 겹쳐 보인다. 거짓말이겠지. 그래도 룸메이트에 대해선 알아. 룸메이트에 대해 말하자면 녀석이 뜸을 들인다. 내 모든 신경들은 녀석의 입을 향했다. 무슨 말을 해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해야지.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룸메이트는 네가 죽였어. 무슨 말을 내뱉더라도 놀라지 않겠다는 나의 다짐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놀라서 기침이 다시 나왔다. 잘못 들은 건가? 누가 누굴 죽였다고?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하지만 사실이야. 룸메이트는 네가 죽였어. 내가 죽였다고? 진짜야? 아니, 내가 왜? 이유는 모르지. 너랑 그 룸메이트랑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 난 그저 목격했을 뿐이야. 아, 물론 네가 머리를 다친 그날이랑은 상관없어. 그 전에 룸메이트는 이미 죽었었어. 내가 생각해 본 건데 아마 네 머리를 내리친 범인은 네가 룸메이트를 죽인 걸 알고 룸메이트의 복수를 대신 해준 걸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녀석이 설령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거북하게 느껴졌다. 내가 룸메이트를 죽였다? 그럼 내가 기억하는 건 무엇일까? 둔기를 들고 휘두르던 이 녀석은? 네가 기억 못한다고 했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날 뒤로부터 너 엄청 이상해졌거든. 뭐 원래 정상은 아니었지만. 왜 신고하지 않았어? 의문이었다. 아무리 친구라도 살인사건을 목격해놓고 신고하지 않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이다. 녀석은 지금 자신의 죄를 덮으려 나를 속이는 것이다. 저녁 식사. 어? 너한테 대접받은 저녁 식사. 그리고 나도 널 도왔으니까
돕다니? 죽인 건 너였지만 수습은 같이 했어.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지. 난 기억이 없어. 지금 네 생각이 어떻든 말릴 생각은 없어. 덮어달라면 무덤까지 덮어둘 거고 자수한다면 말리지 않을게. 들을수록 가관이었다. 아니,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보였다. 네가 룸메이트를 죽이고 나까지 해치려고 했던 거겠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야, 나 머리가 지끈거린다. 잠깐 화장실 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려는 순간 매운탕의 시큼한 향이 내 코를 찔렀다. 순간 여러 가지의 기억 조각들이 뒤엉켜서는 내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다. 왜 그래? 잠깐만. 놈들에게 숨이 멎을 때까지 두드려 맞았다. 룸메이트와 그의 친구. 고기는 연해야 맛있다며 날 미친 듯이 두들겼다. 증거를 먹어서 없앤다는 끔찍한 생각과 함께 그날 나의 몸뚱이는 잘게 점여진 채 그 사이코들 저녁 밥상에 올려졌다. 멸치볶음, 계란말이, 김치 등 자취생 치고는 호화스러운 반찬들과 함께. 그리고 며칠 후 눈이 떠졌다. 기억이 돌아왔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는 나를 죽인 룸메이트의 몸 안에 있었다. 빙의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니면 녀석이 내 머리통을 통째로 삶아먹어서 그런가? 룸메이트의 몸에 들어간 나는 잠깐 동안 생각하다가 집안을 구석구석 뒤졌다. 나의 몸으로 생각되는 고깃덩이와 뼈조각 따위들을 찾아냈다. 그런 걸 보고도 이놈의 몸뚱이는 구역질 한번 하질 않았다. 차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둔기를 집어들어 스스로 머리통을 내려쳤다. 둔기가 머리에 닿기 잠깐의 찰나 아차 싶었다. 맞다. 한 놈 더 있었는데. 이제야 왜 이 친구가 내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모습이 떠올랐는지 생각났다.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빨간 시카를 꺼내 들었다. 난 살금살금 그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밥 먹는 데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몰랐다. 망설임 없이 녀석의 목을 찔렀다. 갑작스런 상황에 놈은 저항도 못했다. 칼을 꾹 쥔 엄지손가락이 녀석의 목에 닿을 때마다 녀석의 목이 덜렁거리며 움직였다. 녀석의 피가 밥상 전체에 뿌려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자를 들어 매운탕을 뒤적였다. 자잘한 뼈조각이 나왔다. 터벅터벅 빨간 발자국을 만들며 화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이 녀석이 죽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그날 저녁 맛있었지?
안 잡혀. 재촉이라도 하는 것 마냥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전화가 울리는 대신 늦은 밤 흘러만 가는 시간 때문에 한숨만 나왔다. 대리비를 5만 원까지 올렸는데도 기사님이 잡히지 않는다는 건 오늘은 그냥 차에서 자라는 개시인가 싶을 지경이었다. 거나하게 취해서 조수석에 뻗어있는 남편. 또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신나게 소맥을 말아주던 남편 친구들은 대리가 잡히지 않는 이 시점에서 쏜살같이 사라져버렸으니 그나마 덜 취한 내가 이 참담한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상황이었다. 기분 좋게 마신 술이 지끈대는 머리를 두드리고 있던 차에 어디선가 웬 남자 하나가 내게 다가왔다. 혹시 대리 필요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작은 키에 순박한 인상을 한 것이 대리기사 이미지와는 달라서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난 절박함 때문인지 반사적으로 목적지를 알려주었다. 상당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조금 주저하던 남자는 곧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4만 원에 가드릴게요. 어떠세요? 난 잠시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다짜고짜 다가와서 대리를 해주겠다는 것이 못 믿었긴 했지만 인상이 나쁘지 않았고 체격도 위협적이지 않았다. 나도 살짝 취하긴 했지만 남편과 함께 있기 때문에 헛된 짓을 할 가능성은 희박했고 무엇보다 짜증나는 이 상황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필요는 없어 보였다. 네, 그럼 부탁드릴게요. 내비의 집 주소를 입력하고 뒷좌석에 오르니 남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운전하기 시작했다. 유쾌한 그를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난 평소답지 않게 남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인상이 되게 선하시고 밝아 보이세요. 시간도 늦었는데 힘든 건 아니신지.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늦게까지 일하면 힘이야 당연히 드는 건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면요 웃음도 나고 기분도 좋고 그래요. 참 밝은 사람인 것 같았다. 피로에 절어있고 세상에 물든 사람들만 보다 밝은 인상의 그를 보니까 나까지 기분이 좋아졌다. 비결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남자의 말에 난 호기심을 빛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예전에 말이죠. 막 세상이 싫고 일하는 게 싫고 사람도 싫고 그냥 다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매일같이 낯빛이 아주 썩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랄까 초월했다고 해야 되나? 요령을 알게 된 거예요. 악착같이 돈 번다고 여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죽으라 꾸미고 고해한다고 좋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살아간다는 게 참 재밌고 행복해요. 남자의 말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긴 쉬웠지만 행동으로 행하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결이라 하긴 어려웠다. 단지 밝고 긍정적으로 사는 듯한 그에게 살짝은 힘을 얻은 듯해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남자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전부 집어 던진 거죠. 잘 가던 직장도 때려치고 가족이랑 연 끊고 또 애인, 친구 할 것 없이 전부 싹 다 버린 거예요. 책임질 거, 신경 쓸 거 전부 버리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버는 대로만 쓰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면 신경 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 하면서도 즐거운 거죠. 조금 이상한 이야기였다. 건강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슬쩍 앞좌석을 보았다. 남편은 완전히 잠이 든 듯 미동도 없었다. 불안한 와중에 남자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뭐든 내키는 대로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진상 손님이요? 감옥 가면 그만이라 마인드로 그냥 확 들이받고 말지. 안 그래요? 얼마나 행복해요? 룸미러로 슬쩍 보이는 그의 얼굴은 여전히 해맑고 즐거워 보였지만 즐거운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다. 순간 남자는 룸미러를 통해 날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가진 거 없고 지킬 것도 없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미련도 없어요. 까짓거 죽어도 그만이라 이거죠. 이게 좋은 이유는요, 무슨 짓이든 아무 걱정 없이 다 할 수 있단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대로 차를 어디 외진 데로 끌고 가서 두 분을 죽인다던가, 아니면 반대쪽에서 달려오는 트럭에 갑자기 정면으로 돌진한다던가. 그는 미소를 띄운 채 룸미러를 통해 계속해서 내 얼굴을 살폈다. 지금 이 남자는 농담하는 거겠지? 난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운전하면서도 휴대폰 꺼내는 거 다 보입니다. 휴대폰 불빛이 번쩍번쩍하네 아주. 휴대폰 집어넣으세요. 지금 저랑 얘기 중이잖아요. 제가 상처받아서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얌전히 내려놓으세요. 난 아무런 소리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을 봤지만 여전히 움직임이 없다. 남자는 그런 내 표정이 우스운지 작게 크크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남편분 깬다고 뭐 달라질 건 없어요. 운전대는 제가 잡았잖아요. 천성력으로 나무에 때려 박을 수도 있고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 전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근데 그쪽은 안 했잖아요. 남편도 있으시고 또 가족도 있으실 거고 소중한 가족이랑 미래를 꿈꾸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어느새 차는 속도를 높이고 있었고 내비게이션의 안내 대신 산길로 내달리고 있었다. 경로를 벗어나 재탐색합니다. 전방 300m 앞에서 유턴입니다. 경로를 벗어나 재탐색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차에서 뛰어내려야 될까? 하지만 무사히 뛰어내릴 수도 없을 뿐더러 남편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다. 눈앞이 뿌옇게 변하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아내고는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왜 그러시는데요? 돈 필요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돈 필요 없어요. 전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유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즐기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근데 참 제가 웃기게도 이런 거 엄청 재밌어 하거든요. 놀리는 재미? 겁주는 재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쪽에 눈물 그렁그렁해서 겁먹는 것도 재밌고, 여기 제 옆에 남편분은 자는 척하면서 눈치 보고 있는 것도 재밌고. 아이씨, 깨셨으면 연기하지 말고 눈 뜨세요.
남편은 천천히 눈을 뜨고는 걱정스럽게 날 돌아보았다. 남편은 강한 어조로 옆자리의 남자에게 말했다. 우리만 내려주고 차랑 지갑 다 가져가. 안전하게 내려주기만 하면 신고 안 할게.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자. 남자는 크게 웃으며 세차게 고개를 저어댔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전 강도 같은 거 아니에요. 전 돈이고 차고 다 필요 없는데요? 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즐기는 게 좋다니까요. 당신이 살아나려고 열심히 머리 굴리는 꼴이라든가 뭐 그런 거요. 무슨 생각하는지는 뻔하거든요. 혹여나 제게 덤벼들어서 몸싸움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뭐 힘이야 제가 한참 딸리겠지만 제 주머니에 쓸만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싸우면 이기지 못하겠죠. 대신 이 약물고 눈만 노려서 막 쑤실 거예요. 하나 쑤셔 놓으면 남은 하나 쑤시는 건 일도 아니고 그렇게 둘 다 쑤셔버리면 아내분도 못 지키잖아요. 앞도 안 보이는데 아내분 비명만 들리면 얼마나 서럽고 화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위협적으로 덤비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얌전히 계세요. 얌전히만 계시면 뭐 설마 별일이 있겠어요? 남편은 이를 악물었지만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다. 난 두려움 때문에 그저 덜덜 떨기만 할 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목숨이 아깝지도 않고 다치는 것도 잡혀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어떻게 하면 우리 놓아줄 건데? 남편의 질문에 남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말을 이었다. 그냥 저랑 게임 하나 하시죠. 지금 이 순간부터 두 분 다 소리 지르지도 마시고 말도 하시면 안 돼요. 또 절대 움직이셔도 안 되고요.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시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5분간 말도 안 하고 또 움직이지도 않으면 제가 지는 거고요. 알아들으셨죠?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 대답도 하기 전 시작된 게임에 나와 남편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는 움직임을 멈췄다. 쉬운 조건이었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잠시간 조용히 운전하던 남자는 천천히 속도를 높이더니 갑자기 라이트를 꺼버렸다. 늦은 밤 산길 도로에서 불빛 없이 운전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혹여나 핸들을 조금이라도 잘못 돌린다면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으로 굴러 떨어질 게 분명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앞을 보니 남편 역시 불안한 듯 두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한동안 어둠 속을 고개를 부리는 듯 운전하던 남자는 나와 남편을 슬쩍 돌아보며 한 번씩 웃어대더니 천천히 핸들에서 양손을 놓았다. 이 미친 새끼야! 남편은 더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다급하게 핸들을 잡아채려 했다. 제가 이겼네요. 하지만 남자는 예상했다는 듯 남편이 소리치는 그 순간 핸들을 잡고는 다시금 라이터를 켰다. 우리가 졌다. 이제 죽는 것일까?
나와 남편은 불안한 마음으로 남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재밌었습니다. 저랑 게임해 주셨으니까 약속한 대로 안전하게 모셔드릴게요. 의외의 말에 우린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했다. 왜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저랑 게임하자고. 이기면 풀어주겠네. 지면 죽이겠네. 뭐 이딴 얘기 안 했잖아요. 재밌게 놀았으니까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일만 남았네요. 도착할 때까지 얌전히 계세요. 막 욕하고 그러시면 저도 진짜 화낼 겁니다. 남자는 그 말의 끝으로 말릴 새도 없이 블랙박스를 조작해서는 영상을 모두 포맷했다. 그리고는 정말로 얌전히 차를 몰아서 우리 집 앞으로 몰고 갔다. 4만 원입니다. 이 미친 새끼야. 마침내 차가 서자 남편은 남자의 멱살을 잡아채며 욕설을 뱉어냈다. 아 뭐야. 조심하셔야죠. 아까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손찌검하면 저도 안 참아요. 제가 이기지 못해도 무조건 눈 한두 개는 파놓겠다니까요. 난 다급히 남편을 말리고는 남자에게 소리쳤다. 당신, 내가 신고할 거야. 하지만 남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이상하죠? 제가 한 짓이 신고당할 정도로 악랄하진 않을 건데 다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고하겠다. 후회하게 될 거다.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겠다. 죽여버리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전 아직 여기 멀쩡히 서 있네요. 왜일 것 같아요? 생글거리던 그의 얼굴은 처음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당신들의 얼굴 똑똑히 기억했거든. 어디 사는지도. 지금까지야 딱히 악의는 없는데 날 건들기 시작하면 그땐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어. 당신들 아이도 낳을 거고 가족들도 있잖아. 지켜야 할 것들, 그것들한테 불똥 튀면 안 되잖아.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아무 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해. 그냥 액땜했다 치고 잊어버리고 살든가, 답 없는 미친놈을 적으로 만들어서 평생을 덜덜 떨면서 살든가. 그거 알아? 진짜 무서운 건 가진 것들이 많은 나쁜 놈이 아니야. 가진 거 하나 없이 악의만 가득 찬 놈이지. 나와 남편을 죽일 듯 한동안 노려보던 남자는 이내 표정을 풀고는 다시금 밝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손님, 4만 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만원짜리 지폐 넉 장을 건네자 남자는 기쁘게 돈을 받아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앞으로 다시 볼 일 없겠네요. 몸 조심하시고요. 남자는 그 말의 끝으로 천천히 멀어져갔다. 여보, 그냥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이사가자. 우리 마을에는 싱글벙글 아줌마가 있다. 그 아줌마가 왜 싱글벙글 아줌마냐? 아줌마는 언제나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어느 마을에나 있을 법한 마음씨 좋은 보통 아줌마일 것이다. 그렇지만 싱글벙글 아줌마는 다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해도 말이다. 우리 엄마가 말했다. 싱글벙글 웃는 그 아줌마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 싱글벙글 아줌마는 아이들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과자나 사탕 등을 들고 다니며 아이들에게 나눠주곤 했었다. 또 아이들을 잘 돌봐줬기 때문에 동네 부모님들도 감사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난 평소와 같이 싱글벙글 아줌마 집에 놀러 갔었다. 친구 A, B, C와 나까지 총 4명이었다. B와 C는 비교적 얌전한 아이들이었지만 그중 A는 장난을 좋아하는 짓궂은 녀석이었다. 싱글벙글 아줌마에게도 종종 장난을 칠 정도였다. 우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싱글벙글 아줌마는 정말 화를 안 내는구나 라고 감탄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장난이 심했던 A는 싱글벙글 아줌마가 소중하게 가꾸던 나무를 뽑아버렸다. 이번에야말로 화를 낼 거라며 나와 B, C는 벌벌 떨었다. 하지만 싱글벙글 아줌마는 아무런 변함없이 싱글벙글이었다. 아무렇지 않은 아줌마의 모습에 친구들은 감탄했지만 난 조금 무서웠다. 그리고 A가 나무를 뽑아버린 그 다음날 사건이 일어났다. A가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다. A의 부모님은 A가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는 짓궂은 녀석이지만 언제나 집에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돌아가곤 했었다. 그리고 경찰이 마을을 수색하던 도중 풀숲에서 A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범인은 싱글벙글 아줌마가 아닐까 싶었다. 아마 B와 C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들은 싱글벙글 아줌마 집에 가지 않기로 했다. 그러다 얼마 뒤 범인이 잡혔다. 헌데 범인은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직업도 없이 혼자 사는 어떤 남자였다. 싱글벙글 아줌마가 범인이 아니라서 한편으론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 때문이었을까? 다시금 나는 싱글벙글 아줌마 집에 가고 싶어졌다. A를 죽인 것은 싱글벙글 아줌마가 아니라는 사실에 난 싱글벙글 아줌마의 집으로 향했다. 헌데 아줌마의 집에 도착했지만 뭔가 이상하다. 싱글벙글 아줌마 집에 아무도 없다. 싱글벙글 아줌마도 없다. 난 어떻게든 아줌마가 보고 싶어서 무작정 내 맘대로 집안에 들어섰다. 아줌마의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난 아줌마를 찾아 집안 이곳저곳을 찾던 와중 부엌 테이블 위에 있던 노트가 눈에 들어왔다. 궁금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만
펄럭펄럭 페이지를 넘겨본다. 노트에는 수많은 이름이 적혀있다. 어? 이건? A의 이름이 적혀있는 페이지를 발견했다. 페이지에는 이렇게 써있었다. 4월 1일 장난을 치고 도망쳤다. 마이너스 1점. 4월 2일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았다. 플러스 2점. A의 행동에 점수가 매겨져 있다. 일기 같은 것일까? 나는 끝까지 읽어보기로 했다. 4월 3일 나무를 뽑아버렸다. 마이너스 10점. 그리고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빵점이 됐으니까 A는 사형. 나는 A를 죽인 것은 싱글벙글 아주마임을 확신하고는 곧바로 집까지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내 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잠궜다. 책상 위에 종이가 놓여있다. 가까이 가보았다. 종이에는 검무 칙칙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음대로 남의 집에 들어갔다. 마이너스 5점. 다른 사람의 노트를 엿봤다. 마이너스 5점. 본 이야기는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글이 아닙니다. 다만 당시에 겪었던 경험을 그대로 옮겨 적은 글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30년 전 강원도 춘천.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던 일요일이었다. 데프리카만큼은 아니지만 춘천 역시 분지 지형으로 여름이 되면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렸다. 난 일요일이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 엄마를 따라 디즈니 만화 동산을 보다 말고 교회에 끌려가기 일쑤였다. 때문에 일요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냈고 어디 놀러가는 일 따위는 꿈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친척 모임이 있었고 일요일이었던 그날은 친척이 모두 모여 계곡으로 향했다. 난 교회를 벗어나 물놀이와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생각에 마냥 신이 났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얼마나 갔을까? 울창한 숲과 시원한 계곡 물소리는 초딩인 나의 오감을 충분히 자극하게 만들었다. 난 이쯤에서 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계곡에서 놀고 있는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다. 또한 그들이 놀고 있는 옆 진흙길에는 청록색의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땡땡교회
땡땡교 라고 써있는 게 눈에 띄었다. 아, 저 교회는 예배 마치고 다 같이 놀러 왔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우린 그들과 조금 떨어져서는 그들의 옆으로 자리를 잡았다. 난 우리 친척 중 막내였지만 그만큼 에너지가 넘쳤기 때문에 혼자서 미친 듯이 놀았던 것으로 기억난다. 모든 계곡이 다 그렇듯 경사가 완만하다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나름 조심해서 놀고 있었다. 그러다 무슨 호기심 때문인지 다른 곳을 탐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물살을 거슬러 위로 올라갔다. 내가 하루로 내려간다면 내가 물살에 쓸려 내려갔을 때 누군가 날 구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나름은 논리적으로 상류를 택했다. 그러다 물속에서 슬슬 걸어 올라가다 보니 시멘트로 뭔가를 메꿔서 계곡물이 얕게 흐르는 곳이 있었다. 그곳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니 저 멀리 세워둔 교회의 승합차가 보였다. 내 시선은 교회의 승합차에서 시작해서는 물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로 향했다. 그런데 그들은 물 위에 서 있었다. 내가 본 것은 정확했다. 당신은 어려서 그런지 이질적으로 느끼진 못했다. 때문에 물 위에서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세례의식인가 하는 생각이 있을 뿐. 다만 10명 남짓한 그들 모두는 순백에 하얀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그곳에서 눈이 부실 정도의 빛이 난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 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땡땡교가 세례를 받을 땐 온몸을 담궈서 세례를 받는다고 들었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물 위에 서 있다? 이상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모두 같은 옷을 입고 물 위에 서 있다? 난 뭔가에 홀린 듯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향했다. 더 가봐야 될 것 같아. 더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나는 뭔가에 홀린 듯 계속해서 걸어나갔다. 그들은 정말 세례의식을 하는 건가? 그들 모두는 대표자처럼 보이는 한 명을 마주해서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들이 더 잘 보인다. 키가 상당히 많이 커 보였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순간에도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인지 몸을 물속으로 넣고는 머리만 빼꼼 내밀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다가가던 그 순간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가족들이었다. 호기심도 컸지만 뭔가 공포심도 느꼈던 터라 난 그대로 가족들에게 돌아갔다. 어른들은 고기를 구워 술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난 조금 전의 일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어른들 옆에서 고기를 먹었다. 그러다 어느새 점점 배가 차오를 때쯤 문득 조금 전 일이 떠올랐다. 술은 한 잔도 입에 대지 않는 또 기독교 지식이 많은 엄마에게 조금 전 있었던 일들을 말했다. 엄마, 나 저기 위에서 땡땡교 세례하는 거 봤다? 땡땡교? 아까 그 차 서 있던 게 교회 차였나 봐? 근데 세례를
이런 계곡에서도 하나? 응. 근데 내가 잘못 본 건지 되게 이상했어. 사람들이 물 위에 떠 있고 막 그랬어. 엄청 하얀색 옷 입은 게 천사 같던데? 진짜 천사가 내려온 거 아니야? 뭐? 사람들이 물 위에 떠 있었다고? 응. 엄마가 땡땡교 사람들은 잠수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물 위에 떠 있었어. 진짜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궁금해서 계속 봤지. 근데 사람들이 되게 커 보였어. 그래서 가까이 보려고 계속 갔는데 엄마가 불러서 그냥 왔지. 그 사람들은 아들 봤고? 아니, 물속에 몸 담그고 머리만 빼꼼 내밀고 봐서 나 못 봤을걸? 세상에, 얘가 귀신이 단단히 올렸네. 혼자서 밤에 화장실도 못 가는 애가 그걸 보고 혼자서 거길 갔다고? 엄마의 말이 끝나는 순간 아차 싶었다. 정말 나는 무슨 배짱으로 거기까지 갔나 싶었다. 난 겁이 많아서 밤에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어두운 길을 걸을 때도 엄마 옆에 꼭 붙어서 걸어갔는데 무슨 생각으로 거기까지 갔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때 물에 빠질 뻔한 경험을 했던 엄마가 말했다. 아들, 물귀신에 홀린 거야. 엄마 어렸을 때 홍수가 나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적이 있는데 나뭇가지를 잡고 버텨도 누가 물속에서 다리를 확 잡아당기는 느낌에 빨려 들어가고 또 살려고 뭔가를 붙잡으면 계속 누가 잡아당겨서 물에 빠졌는데 다행히 그때 동네 어른들이 구해줬어.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물귀신이 붙들어서 꺼내기 힘들었대. 아들도 그 귀신이 불러서 끌려간 거야. 엄마의 말에 소름이 쫙 돋았다. 아마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깊은 곳에 빠졌을 거야. 물귀신이 그 안에서 안 놔줬을 거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엄마의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엄청 의기소침해졌다. 난 더 이상 물에 들어가지 않고 어른들 옆에 꼭 붙어 있었다. 그러다 무서워진 마음에 난 얼른 집에 가자고 재촉했고 어른들도 슬슬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다. 그런데 차를 타고 막 집으로 돌아가던 길, 아까 보았던 물 위에 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고 승합차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 없었던 하나가 있었다. 현수막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그렇다고 표지판이라고 하기엔 주민들이 대충 만들어 놓은 것.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 이곳은 수심이 깊어 사람이 빠져 죽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물놀이 절대 금지.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아들, 엄마도 봤어. 다음부터 이 근처에도 오지 말자. 그리고 또 물놀이 가면 앞으로는 이상한 데 혼자 가지 마. 난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 일이 있었던 뒤로는
계곡으로 가게 되면 혼자 다른 곳에 가거나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가는 걸 굉장히 꺼리게 됐다. 아니, 그냥 물놀이가 싫어졌다.